네, 안녕하십니까. 주경야톡 이창훈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또 내년 전망까지 아울러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기업 분석팀 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주요한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이슈톡의 박희민입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RBW가 오늘 코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국내 IPO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엔터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만큼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요, 마마무와 오마이걸, B1A4 등 네로라는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모가 기준 PER이 24배 수준으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엔터주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감은 있습니다. 회사 간판인 마마무 완전체 활동이 2024년부터는 보기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주 매출 물량이 적지 않다라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RBW, 그렇다면 주가는 어땠을까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21,4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희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42,800원으로 형성이 돼서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오늘 9%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남양유업의 매각 소식입니다. 한행컴퍼니와 매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이 새로운 카드를 던졌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한행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리한 국면에 놓이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은 대유 위니아라는 새로운 매수자를 끌어올렸는데요. 시작은 불가리스 사태였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후 논란이 되면서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을 선언을 했고요. 지분 전량을 한행코로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한행콘 측은 이에 따라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한행컴퍼니와의 법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대유 위니아그룹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5.36% 내리면서 4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SK바이오사이언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위탁 생산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 측은 이 백신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 등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 백신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많이 높아서 이 많은 오퍼들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회사 측이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톡. 오늘도 2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 엔터사 IPO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엔터 관련된 주식이 무지하게 좋았죠.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그랬고 또 콘텐츠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오징어 게임 등등해서 그러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정받는 첫날이긴 한데. 이 RBW 새롭게 상장됐는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끝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오늘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따상을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RBW가 다 따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하지 못했는데 따상을 성공해서 이제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두 배인 42,8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제 장 초반은 상한가를 가면서 55,600원을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9%로 떨어지면서 38,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락한 셈인데요. 뭐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미 공모가를 워낙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2만 원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82% 정도의 수익이 난 상황이지만 장중에 좀 진입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을 좀 면치 못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회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좀 약간 기묘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약세였던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쪽이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장을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대신 이제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주처럼 지금 예전엔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늘 보면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또 네. 되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RBW 뭐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뭐 SM, JYP, 뭐 YG 이런 데는 좀 익숙한데 네. 또 뭐 최근에 BTS가 소속돼 있는 뭐 하이브 이런 주식들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RBW는 익숙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사실 이제 엔터주 하면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강점인데 그렇죠. 물론 RBW 소속 아티스트도 쟁쟁하긴 한데요. RBW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는 물론 약간 대표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김도원 대표인데 이 뮤직 프로듀서예요.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사람인데 능력이 굉장히 있는 걸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작곡을 했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뭐 화사의 멍청이 이런 것도 히트곡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RBW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스스로 프로듀싱까지 다 할 수 있다. 좀 이런 점이 좀 강점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WM 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속된 아티스트가 B1A4, 오마이걸 등이 이제 좀 유명한 아이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RBW는 워낙 이제 간판 뮤지션인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도 이제 유명한데 아무래도 엔터 3사보다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은근히 마마무나 뭐 오마이걸, B1A4 같은 경우는 팬층이 두터워서 이를 기반으로 IP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이 IP로만 140억 원의 수익을 냈고 올해 220억 원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300억 원까지 내다본다. 좀 이런 게 회사 측의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대훈 대표, 이 뮤직 프로듀서니까 김대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원하면은 우리가 또 그런 아웃소싱도 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엔터 회사들의 리스크 중 하나가 이제 아티스트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하이브 주식이죠. 처음에 이제 빅히트로 상장했는데 네. 빅히트가 상장될 때에도 그때 BTS가 이제 군대 가는 문제가 네, 있어서 맞습니다.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뭐 마마무 리스크가 좀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투자자분들한테 좀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이미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인데 네. 아직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마무가 지금 이제 RBW의 간판 아티스트인데요. 작년에 회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이 마마무에서 발생될 정도로 이제 간판입니다. 그래서 꼭 마마무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마마무의 전속 계약은 사실 지난 6월에 이미 다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 멤버가 4명인데 이 화사라는 멤버가 이게 2023년 6월까지 이제 계약을 연장을 했고 이 솔라와 문별 씨가 이제 2024년 6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나머지 한 명 휘인이라는 멤버분께서 이제 RBW와 계약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마마무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다만 2023년 12월까지 마마무라는 이름으로 2장의 앨범을 더 발매를 하고 단독 콘서트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4년부터는 그러면 마마무의 완성체 활동은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 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년 내에 새로운 또 이제 그 걸그룹이 됐든 스타가 됐든 뭔가 새로운 그 발굴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남양유업 무지하게 시끌시끌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한행컴퍼니로 지분을 넘긴다 그랬다가 또 취소했다가 네. 그래서 뭐 소송이 걸려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경영권이 약간 붕 뜬 이런 형태가 됐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유 위니아 그룹에다가 집을 넘기겠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남양유업 스토리를 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시 네. 처음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매각이 이제 불거진 이유가 이제 불가리스 사태 때문인데요. 지난 4월에 남양유업이 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반박에 나서면서 좀 이제 남양유업이 이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이제 홍원식 회장이 이제 대국민 사과까지를 했지만 뭐 남양유업을 향한 그 비판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비판과 이제 불매 운동들이 더 거세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홍 회장이 이제 지난 5월에 사퇴를 했고요. 이제 경영권 매각을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달 홍 회장이 한해컴퍼니와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또 시장을 한바탕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 원에 이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9월에 갑자기 이제 홍 회장이 법률 대리인인 LKBM 파트너스를 통해서 한해코의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뭐 사전 경영 간섭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그 신뢰 훼손 책임 등을 꼽았고 이제 한해코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반박을 해서 지금 두 주체가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남양유업이 이제 새로운 돌파구인데 대유 위니아의 주식을 양도하겠다, 뭐 경영권 넘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홍 회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유 위니아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이 지금 뭐 한해코에 승소를 해서 좀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은 그때 이제 대유 위니아에게 지분을 매각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뭐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일자 그 범위는 아직 체결은 안 된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워낙 남양유업의 경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유 위니아가 어느 정도 돕는 선에서 지금 조건을 달고 나중에 이제 승소하면 한해코에게 승소를 하면 대유 위니아에게 팔겠다 좀 이렇게 금요일에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행코하고 지난번에 계약에 유효하냐 무효하냐 소송 중에 있으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론도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남양유업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행컴퍼니하고. 네, 맞습니다. 한해컴퍼니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뭐 일단 완벽한 이제 뭐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 남양유업이 한해코 말고도 인수할 원매자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대유 위니아랑 이렇게 뭔가 깐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조건을 한 것이 아니냐. 좀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지금 홍 회장 쪽에서 이제 주식을 다른 데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해컴퍼니가 이제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원의 지금 무게추는 지금 한해코에 좀 기울였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남양유업 쪽에서도 이런 대유 위니아 카드를 꺼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한해코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땠나요? 오늘 주가는 남양유업이 5% 정도 빠지면서 오히려 좀 투자자들은 별로 좋게 보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부터는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코로나19 백신 생산하는 부분도 종료될 거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사는 조건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 산다고 하니까 이 계약도 같이 이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이제 생산은 돼 있고 내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나 있지만 지금 이제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중단한다는 건 아니네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네요. 네네. 뭐 이 계약 자체는 올해로 끝나는 건데 네. 협상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좀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노출된 상황이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4,781억 원인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늘어난 거고 그 영업이익은 2,203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2%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좀 SK 바사에게는 올해는 굉장히 효자였다. 좀 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SK 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노바백스와도 CDMO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이 안 났고. 네, 맞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난 상황이어서 이게 빨리 좀 승인이 나야지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좀 빈칸을 메꿔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또 이제 심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아직 완전히 끝난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그럴 맞습니다. 수는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거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계약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매출에 손실이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에는 큰 타격 없다.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스트라제네카 아니어도 다른 회사의 백신을 또 생산을 할 수가 방식으로 있고, 위탁 생산합니다. 예, 뭐 러시아 것도 있고 등등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많은 지금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을 만한 얘기예요? 네. 지금 SK 바사 회사 공식적인 입장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노바백스가 지금 이제 식약처 승인이 네. 날 것으로 보여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인이 난 상황이고 식약처에서도 연내 빨리 끝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바백스 쪽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4천만 회를 계약을 한 만큼 아무래도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또 SK 바사 계약한 물량이 국내 유통 물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도 할 수 있는 것들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외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은 승인 이제 생산이 들어갈 거다.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이게 FDA에서도 승인이 난 겁니까? 아직 FDA 신청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다는 입장이고 네. 지금은 유럽연합, 영국, 네. 인도, 캐나다 등에서 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WHO도 지금 밟고 있는데요. 네. 아직 FDA 승인은 신청 안 했는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FDA 승인 네. 신청을. 근데 연내하겠다. 좀 이게 이제 SK 바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 자체 백신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또 자체로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그렇죠. 좋은 입장인데 이게 또 이게 바로 SK 바사의 또 하나의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분석이 되는 게 그 코로나19 백신 GBP510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임상 3상 진행 중인 이제 백신 후보 물질입니다. 최근에 올해 이달 초에 이제 임상 1, 2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에 식약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금방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 그런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상 3상 결과만 좋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내년 상반기 내에 이제 승인 신청이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GBP510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꼭 콜드체인 시스템,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많이 쓰이고 뭐 콜드체인 시스템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진국이나 개도국의 이쪽으로 많이 팔려 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흐름 어땠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합권에 좀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모멘텀이 지금 다 나올 게 나왔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광수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기업분석팀 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은행주가 뭐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죠. 올해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주가가 올해 한 25% 정도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 네, 지금 지수가 거의 보합이니까 네. 아웃퍼폼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작년에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으로 보면 네. 지수 대비 조금 더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올해는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은행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 네. 뭐 KB금융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 금융지주에서 주가 흐름들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6월 이후부터 네. 주가가 약간 약세였고요. 그렇죠. 네, 상반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 최근에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은행주 그 카카오뱅크 상장되면서 보면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하고 기존의 금융지주 회사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뭐 약간 언밸런스 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은행주가 이제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가 시장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주들이 다 시장 PER 대비 할인 거래를 당합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인허가 사업인데다가 금융 시스템을 어떤 대응하거나 뭐 막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대비 할인율 폭이 되게 크다는 거고요. 그 할인율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할인 폭이 더 크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장 지수 대비 할인 폭이 이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들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 치고는 주가가 조금 덜 올랐어요. 아까 상반기에 제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 올라온 것 치고는 좀 덜 올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어쨌든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한 100% 정도 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은행주도 한 35% 정도 이익이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코스피는 거의 정체 정도로 보고 은행주는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증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 모멘텀이나 가격 모멘텀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준금리나 단기금리 이런 게 아니고 장기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장기금리라는 거는 이제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건데. 장기금리라 그러면 한 10년짜리 이런 거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3년 이상 그리고 미국은 이제 10년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장단금 시장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단기금리는 올라오고 장기금리는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약간 이제 꺾이고 있다 보니까 경기 기대하면 꺾이니까. 하반기가 주가가 약간 좀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반기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금융 지주회사 이런 거 보면 PBR로 보면 그 한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평균적으로 한 0.4배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은행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미국 은행도 있고 유럽 은행도 있고 일본 은행도 있고 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 ROE 대비 이제 PBR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은 은행은 PBR 높고 ROE 낮은 은행은 PBR 낮고. 그런데 보면 한국은행하고 중국은행들이 수익성은 높은데 PBR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규제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라서. 네, 이제 그래서 좀 더 디스카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네. 주가가 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희도 계속 금리가 하락기였다가 2016, 17년도 2년 동안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뭐 KB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100%씩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상승폭이 네. 예,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그 글로벌 피어 그룹들 뭐 유럽의 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은행들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PBR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그 은행마다 ROE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미국 이렇게-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ROE가 10% 이상 되고요. 네. 평균 PBR이 한 뭐 1.3, 1.4배 정도. 그리고 예. 뭐 아주 현저하게 현저하게 디스카운트 생각되어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조업을 하는 회사다, 뭐 조선업이다 이러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설비, 뭐 공장 이런 거니까 그 스크랩하면 밸류가 떨어지니까 PBR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게 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자산이 많이 부실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0.5배 이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시장 분위기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래 성장성이 높은 네네. 종목에 좀 쏠리다 보니까 네네. 지금 금융 내에서도 뭐 핀테크나 빅테크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기존 전통은행들은 시가총액이 낮고 그러니까. 네. 근데 수익성은 오히려 기존 은행들이 더 그러니까. 높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규제를 좀 하고 있고 은행 쪽은 이제 규제를 약간 조금 이제 완화하거나 풀어주려는 분위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만 받쳐주면 네. 내년에 은행주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올해 대비 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카카오뱅크가 그 상장됐었잖아요. 네. IPO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기존의 금융주주보다 컸죠. 네, 컸습니다. 한때. 예. 그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이제 보세요?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네. 얘기 아니라 네, 이제 하나는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 네. 정부가 워낙 우리나라야말로 또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 산업이니까 디스카운트 시키는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버밸류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그러니까 만한 이제 진짜로 그게 그게 플랫폼의 가치를 네.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차이인 것 네, 같고요. 네. 예. 기존에 뭐 론으로 성장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고 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현재 밸류션을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뭔가 이제 비즈니스 확장성이 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뭐 뭔가 색다른 수수료 비즈니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게 주면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고 이제 그걸 낮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플랫폼의 밸류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아직 그 카카오뱅크는 커버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예,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사실 카카오그룹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럼 플랫폼 밸류라고 하면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밸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한테 그 플랫폼 밸류를 줄까요?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상식적으로. 네. 노코멘트입니까? 네, 네. 답변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은행주는 제가 보기엔 밸류에이션 이슈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은행주는 배당 수익률은 높죠. 지금 한 6%대 정도가 나옵니다. 6%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이 이제 배당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 그렇죠. 한 달 그럼 정도. 무지하게 높은 수익률 아닌가요? 업종 전체적으로 6%대가 나오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뭐 네. 배당수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업종 전반적으로 이만큼 나오는 업종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뭐 배당 자체만 놓고 봐도 투자 매력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배당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작년도 정부에서. 이제 배당 성향 네. 20%대로 이제 규제를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 코로나 금융 지원이 계속 연장돼 가지고 네. 내년 3월까지 이제 연장이 돼 있는데 네. 아마 내년 3월에는 추가로 더 연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내년 3월에 종료가 될 텐데 사실 그 부분도
은행들한테 배당을 약간 제한하는 어떤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지원을 하는 와중에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배당성에 올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없어지면 금융 지원이 종료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조금 배당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주주 친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왜냐면은 배당 성향이 작년에 20% 떨어졌다가 올해는 뭐 한 26%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도 작년 대비 지금 35% 정도 지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DPS는 거의 60, 70% 가까이 늡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더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6%대 정도지만 내년에는 6%대 중후반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 배당만으로도 그렇죠. 네. 매력이 있고 지금 멀티플이 0.4배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0.2, 0.2배 가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방은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배당 수익률 나오고 네. 이제 금리 기대감으로 주가까지 올라간다면 예, 뭐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PBR이 한 몇 배 됐습니까?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아, 그럼 좀 이상한 이제 거네. IMF 때가 네. 예, 상당히 이제 낮았고 네. 코로나가 한창 발생했을 때 작년 4월, 5월 이때 이제 은행 PBR이 0.2배 초반대까지 가서 내려갔었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 좀 올라와서 0.4배 정도 네. 수준인데 여전히 쌉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면 뭐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고 하면 네. 거기다 배당 수익이 6%라고 하면 뭐 은행주라기보다는 밸류 스탁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 메타버스니 NFT라느니 운동 관심이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쪽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네. 근데 안정적인 투자분이시라면 네.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은행주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대 마진이 제일 큰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일단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은행들이 이자 수익 자산이 이자 비용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고요. 마진이 좋아지면 이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크레딧 코스트 저희가 이제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이제 부실에 대비해서 쌓는 충당금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예대 마진 올라가는 폭 자체가 충당금 늘어나는 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은 좋아지는 사이클이고요. 네. 지금 뭐 외사 쪽에서 내년 이제 충당금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코로나 금융지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업종들은 계속 만기 연장도 해주고 이자 상환 유예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3월달에 딱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들의 막 부실이 좀 늘어나면서 충당을 많이 쌓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예전에 충당금 적립 방법이랑 지금이랑은 제가 이제 IFRS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담보가 충분하면 충당금 자체를 많이 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자가 안 들어오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호, 뭐 소상공인 이런 쪽이 사실은 향후에 부실화될 우려가 좀 큰 섹터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증이나 담보 비율이 한 85%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억을 대출해줬는데 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실 금액은 뭐 많아봐야 뭐 15억 정도라는 거고 충당금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억 불러줘서 100억이 다 부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채 10억이 안 되는 금액 정도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대비한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은 2020년에 충당금을 엄청 많이 쌓아놨던 거를 이제 올해 환입하면서 이익이 서프라이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은행들도 작년에 한 2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보조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좀 부실이 발생해도 이런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늘긴 늘겠죠.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진이 좋아지면서 이자이익 늘어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증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예대 마진 폭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수익의 규모가
조금 뭐 부실도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럼 내년도 은행주의 그 이익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적어도 한 10% 정도는 증액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요. 네, 지금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주를 안 좋게 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기도 하는데 네. 성장률이 뭐 둔화는 되겠죠. 근데 총량 규제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 4% 정도는 가계 쪽에서는 네. 역선정은 아니니까 늘어날 거고 네. 기업 대출을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 연간 한 5%, 6%대 정도 성장률은 나올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가 성장률이 좀 높았어요. 그 전에는 한 5, 6% 성장률이었다가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금융 정책 지원하는데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대출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한 9%대 중반, 올해도 한 8%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제 성장률 규제가 좀 있다 보면 그만큼 못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간 한 5%대가 경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성장이 그만큼 나오는데 에데마즈는 더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오른다라고 거죠. 한다면 Q가 약간 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P가 이제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은행 쪽은 조금 좋은데 지금 이제 금융 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네. 은행도 있고 네. 뭐 증권, 보험, 뭐 이제 카드, 뭐 등등. 비은행 쪽 이익 전망이 조금 이제 어둡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들은 이제 대부분 예수금이 없어서 코스트 예, 시장에서 이제 조달하는데 조달하니까,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네. 조달 코스가 올라가면서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 비은행들도 성장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평잔 증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말잔으로 20% 늘어도 뭐 그 다음에 증가율이 낮아도 평잔으로는 꽤 늘기 때문에 그렇죠.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예, 조달 코스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액이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비은행 약간 둔화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둔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금융지주 이익은 올해 대비 내년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금융 지주 회사들 보면은 금융 지주 회사 간에서 지금 현재 제일 이 시가총액이 큰 데가 어딘가요? 지금 KB금융이 가장 큽니다. 한 그래요? 22조, 23조 정도 되고요. 과거에는 신한이 컸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원인은 뭡니까? KB가 신한을 뒤집어 놓은. 이제 KB금융이 네. M&A를 잘 했죠. 지난 한 4, 5년간. 그래서 뭐 그렇죠. 예, 증권- KB손보도 인수하고 그렇네요. 현대증권도 인수하고 프루덴셜 보험도 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은행 부분이 사이즈가 커졌고 전체 이익 규모도 예전에는 신한 대비 오히려 적었는데 절대적인 이익 규모도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뭐 라임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관련된 그렇죠. 부실 노이즈가 좀 네,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신한보다는 KB금융을 조금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조금 역전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KB금융하고 신한지주는 수익성은 비슷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올해 정도 이제 부실 처리하게 되면 사모펀드 관련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이제 비슷해져야 맞는데 네. 이게 주가라는 게 수익성만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요소를 다 보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리딩뱅크가 신한보다는 KB금융이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KB금융을 좀 더 많이 사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뭐 당분간 현재 정도 수준은 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지배구조인데 KB는 어쨌든 그 윤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별로 잡음 없이 쭉 왔던 것 같고 신한은 뭐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거기 뭐 이쪽 파 저쪽 파 해갖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좀 그렇게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주주는 이제 다 민영화가 끝나가는 건가요? 예보 지분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요. 네. 한 5.8% 정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상임 이사도 어쨌든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고 네. 최대 주주는 이제 예보에서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5.8% 지분만 들고 있는 거지. 경영권이나 어떤 이런 뭐 이사회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행사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점주주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완전 민영화가 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많이 이루어졌나요? 주가가 이미 재평가를 많이 했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그 매각 공고 나오고 나서 2달 동안 다른 주들은 거의 주가가 못 올랐는데 네. 우리금융은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네, 한 뭐 네. 15, 20% 정도. 예.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완전히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일정 부분은 뭐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봐야 PBR 지금 0.38배 이렇거든요. 이제 딴 예. 데하고 비슷해진 거네요. 예, 이제. 예, 예. 근데 어쨌든 내년에 조금 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KB 신한 대비 우리금융이 뭐 이익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네. 뭐 비은행이 조금 약하고 은행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비은행 확대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과점주주 체제만으로 뭐 지금까지도 거의 과점주주였지만 만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은행 효율성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될 거고 뭐 배당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더 주주 우호적으로 그렇겠네요. 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럴 수 뭐 있겠네요. 이런 거 네.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금융주주가 우리투자증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건 또 그때는 팔고, 네. 그게 지금 NH투자증권이잖아요. 네. 이제는 다시 또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지주 통으로 팔려고 했는데 네. 지주 자체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이 매각이 최우선순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분할 잘라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팔기 쉬운 거 먼저 팔고 네. 나중에 이제 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은행이 안 팔리고 네. 다른 금융기준이랑 경쟁을 하려면 은행만으로는 네. 어렵다라고 어렵다. 해서 네. 다시 이제 지주를 만들어서 이제 비은행을 이제 그러니까 예. 다른 뭐 이제 지방금융은행, 지방은행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도 굉장히 많이 지방은행들 저평가돼 올해 있죠. 주가가 상당히 네. 좋았고요. 네. 지금 시중은행들이 한 20%대 초중반 정도 올랐는데 네. 지방은행들은 거의 한 50% 정도까지 주가가 그래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되게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만성적인 저평가 받은 은행들은 네. 뭔가 약간의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올해 시장 전체가 대형주는 눌려 있고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네. 예, 올라갔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충당금 자체가 시중은행 대비 이율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은행들도 이제 충당금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충당금을 이제 많이 안 쌓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익이 좀 개선이 됐고 네. 지방은행의 단점이 이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낮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네. 뭐 큰 손보나 그렇죠. 카드 네. 이런 것들이 증권사 많았는데 뭐, 네. 사실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데 뭐 하이증권이라든지 BNK 증권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도 올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은행 이익 기여도 확대됐고 이제 MSCI 지수 편출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은행도 그렇고 비은행도 그렇고 이익 증가율 자체가 네. 시중은행 대비 더 좋았고 더 좋습니다. 성장 예. 모멘텀이 그리고 좋았구나. 네. 아까 2016, 17년도에 은행들 잠깐 주가 오를 때 그때 이제 KB 하나금융은 100%씩 주가가 올랐는데 지방은행들은 그때도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레벨 자체가 워낙 싸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금리가 인상될 때 인상 시기가 될 때 금리를 올리기가 좋 마진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성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가계 대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가계는 코픽스 연동 대출이기 때문에 코픽스는 좀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에 그렇죠. 기업 그것도 대출은- 코픽스는 단기 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은행의 평균 가중 평균 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느리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요. 네. 기업 대출은 이제 은행채 운동이니까 시중금리 올라가면 조금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더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가계대출 금리도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네. 아무래도 마진이 좀 빨리 올라갑니다. 네. 그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이제 그 약간 우려에 섞인 리스크 팩터를 보는 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게 규제 산업이고 그 다음에 성장의 모멘텀이 좀 적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GDP 대비해서도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게 괜찮을까? 이거 언제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우려감은 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자 미팅 나가면 네. 너네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도 겁난다 사실 그랬는데 글쎄,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배 정도로 네. 가계부채는 절대량 커졌고 량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제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LTV나 네. 뭐 DSR 옛날에 뭐 DTI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서프라임 터질 때 문제가 됐던 게 모기지 같은 경우에 뭐 80% 90%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대출이 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깡통 됐던 나고 이렇게 된 건데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는 네. 이제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건데 네. 뭐 LTV라든지 네. DTI, DSI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웬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큰 걱정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한 20% 떨어진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네. 그럼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 뭐 약간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제 건 있겠지만, 네. 뭐 이슈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은행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할인돼서 거래되지만 밸류 입장에서 보면은 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이제 내년도에 이익의 성장 모멘텀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도 내년에 네. 꽤 올라갈 올라가겠죠. 걸로 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장기 금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을 반영하고 있네, 안 하네. 그래서 뭐 더 올라가기 어렵네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네. 단기 금리는 당연히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 금리도 결국은 일정 부분 이제 올라간다.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어쨌든 통화 정책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정상화해야죠. 네. 예, 무조건 정상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죠. 그렇죠. 자산 가격 올라가면서 어쨌든 부동산 가격 억제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 모멘텀도 꽤 있고 가격 싸고 네. 배당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규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 네, 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주경야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